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사이트에다가 논어에 관해서 5번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5번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는 논어를 왜 읽어야 하는가?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조선조 500년 동안 성리학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고 성리학의 배경에는 이제 성리학자들 중국 송나라 때 주로 주자의 사상이 중심입니다만은 주자는 신유학자죠. 유학을 새롭게 불교가 많이 퍼지고 도교가 많이 퍼지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유교를 자기들의 전통 사상을 새롭게 조명한 그러한 사상이죠. 그러니까 신유학이라고 하면 옛날 유학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옛날 유학의 이제 시조는 공자님이죠. 그래서 이제 공자님으로부터 성리학이 나오고 성리학이 조선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에 거의 DNA처럼 깔려 있다. 그러므로 논어를 모르면 한국인을 모른다.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길게 강의를 했는데 연대표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공자라고 하는 분의 두 가지 면모, 1. 수양인이자 성자로서의 면모, 2. 사회 철학자 내지는 정치 철학자로서의 면모, 이 두 가지 면모가 있는데 사회 정치적인 사상은 봉건 왕조에 기반해서 사상을 펼쳤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시대에 와서는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참고만 할 뿐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수양하고 인품을 고결하게 만들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공자는 영원히 인류의 위대한 스승, 인류의 4대 스승의 한 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품, 인격, 성인 이런 부분은 이 좌뇌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감성적으로 심성적으로 느낌으로 우러러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만 그나마라도 그 높은 인격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자까지의 선공유가, 선공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요. 선진이란 말이 있어요. 진나라 이전, 앞선자를 써서 진나라 이전 이런 뜻이에요. 진나라라고 하면 이제 진시황을 말하죠. 진시황 이전과 이후가 여러 가지 정치 체제를 비롯해서 바뀌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나라 시황 이전과 이후를 역사학자들이 구별을 해서 그 앞에를 선진시대 이렇게 하거든요. 말하자면 고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빌려와서 공자 이전해서 선공했어요. 그래서 공자 이전에 유가 내지는 유교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공자님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주나라 문물을 기초한 주공이죠. 그리고 주공은 당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아버지인 문왕, 또 형님인 무왕이 있었죠. 그리고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중국 고대사는 3대라고 해서 세 왕조 시대가 있었어요. 하, 은, 주죠. 그리고 문왕, 무왕, 주공은 그 세 번째인 주나라의 창건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라와 은나라를 건립한 왕들은 다 성군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삼황오제라고 하는 전설상의 또 인물들이 있는데 그 오제의 마지막 임금 요와 순은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요순. 그러면 옛날에 성군의 상징이죠. 요임금, 순임금. 그런데 공자님이 요임금과 순임금 그리고 하나라를 건립한 우왕, 그 다음에 상나라를 건립한 탕왕 이런 분들을 엄청 존경했는데 그 중에서도 요임금과 순임금을 존경해가지고 논어에도 많은 언급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자님은 당신이 새로 유가 내지는 유교를 창시하셨다기보다도 기존의 중국 전통으로 맹맥히 이어오던 그러한 전통을 집대성해가지고
그야말로 여러 물줄기를 하나로 모아서 큰 저수지 내지는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이 집대성, 모을집, 큰데 이룰성, 집대성이란 말은 맹자가 공자에 대해서 찬탄을 하면서 한 말이고, 공자님을 모신 사당, 지금도 성균관에 가면 그 사당 이름이 대성전입니다. 크게 이루었다, 크게 모았다, 저수지로 크게 사상을 하나로 가두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 이전에도 유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공자까지 내려온 유가 전통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선공 유가 내지는 중국 고대사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강의에서는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의 특징을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상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유럽 사상이고, 동양 사상, 여기에서 동양 사상은, 동양은 굉장히 범주가 넓은데 크게 나누면 인도와 중국 두 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인도가 아니고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양은 그게 중국 내지는 한자 문화권 혹은 유교 문화권이라고 해도 되죠. 이 문화권과 서양 유럽 문화권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쪽은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쪽은 우리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는 모든 인간은 따로따로다. 저의 표현으로는 개별자다.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데, 동북아시아에서는 우리주의 껴잡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우리나라 그래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내 나라 그래요. 또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은 우리 남편 그러잖아요. 남편이 어떻게 우리 남편입니까? 혼자 내 남편인데 우리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내 남편, 집이다? 우리 집, 가족 5명이 다 우리 집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남편 집인지 아내 집인지 아들 집인지 분명히 구별이 돼요. 이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개인주의와 우리주의가 엄청난 영향을 모든 사고방식에 미쳐요. 아주 첫 번째 깔려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와 우리주의는 장단점이 있어요. 개인주의는 자칫하면 이기주의로 나가기 쉬워요. 그러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달라요. 정확한 개인주의는 각각 따로따로라는 걸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 따로따로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져요. 우리주의처럼 껴잡고 있으면 한국인으로서는 우리란 말이 개인이란 말보다 훨씬 편하게 느껴져요. 이게 우리 DNA에 그렇게 장착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주의가 과연 좋기만 한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주의가 나쁘게 작동하면 이것이 파당주의가 돼요. 전라도 사람끼리 우리주의, 경상도 사람끼리 우리주의, 고려대학교 나온 사람끼리 우리주의,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끼리 우리주의, 지역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건 좋은데 그 말은 우리 아닌 사람을 배척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주의는 붕당주의, 파당주의가 돼요. 정당주의가 안 돼요. 이념주의 정당이 안 되고 사람 중심이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할 것이냐, 법이나 국가에 충성할 것이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민주주의에서는 사람에 충성하면 안 돼요. 삼김씨가 있었다 그러면 김씨한테 충성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 중심의 그런 정당이 아니고 이념,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이념주의로 나가야죠. 그래서 이념주의로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주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건전한 개인주의는 우리주의보다 발전된 그런 것입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고대에는 다 우리주의였어요.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개인주의가 기본이 되었고 그 개인주의에 기본해서 민주주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더 진보될 것인데 문제는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따로따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가 돼요. 우리주의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주의는 말하자면 팔짱을 끼고 있거나 서로 끼안고 있는 주의인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팔짱을 잠깐 10분, 20분 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1시간 내내 끼고 있어.
내지는 하루 종일 팔짱 끼면서 지내.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따로따로인 존재이기 때문에 잠시 좋을 때 팔짱도 끼고 껴안기도 하지만은 하루 종일은 못하는 법이에요. 결국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이 떨어지는 것이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주의라기보다도 그냥 사실이에요. 실제라고요. 뭐 사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상이라는 것은 A도 있고 B도 있는데 개인주의는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개인주의가 딱 떨어지니까 자유롭다? 자유로우니까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내가 한다? 내가 하는 대신 책임도 내가 진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유로운 건 좋은데 책임은 안 지려고 하면 이제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건전한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행동한다. 내가 어른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 문제는 내가 결정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책임도 내가 질게요. 그럼 알았다. 네 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건전한 개인주의인데 이제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경제적 지원은 받을래요. 그런데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런 개인주의의 기초에서 민주주의도 만들고 잘 운영을 하긴 했는데 암암리에 이기주의적 경향이 많이 드러나서 인간미가 좀 없는 사회가 돼요. 그에 비해서 한국 사회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른바 인간미가 많은 사회예요. 길거리에서 누가 쓰러지면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가서 구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구하는 사람이 훨씬 적다고 그래요. 그것이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를 넘나드는 거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사이를. 우리나라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개인주의가 많이 퍼졌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기주의가 많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우리주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또 작동을 해요. 그래서 서로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우리주의로 시작한다. 모든 문명은. 그러다가 개인주의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것의 기초에서 민주주의가 성립한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자칫 이기주의로 나갈 수 있으니 건전한 의미의 우리주의로 다시 나가야 돼요. 저 앞에서 붕당주의, 파당주의, 개인주의 전 단계가 아니라 개인주의 다음 단계에서의 우리주의가 있다고요. 개인주의를 기초로 딱 깔아놓고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1인분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1인분의 책임을 다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1.5인분이 돼야죠. 마음의 여유, 정신적 여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0.5를 길러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주의예요. 남는 0.5가. 아까 우리주의는 전 우리주의, 이기주의 전 단계의 미성숙한 우리주의는 0.5가 갖는 우리주의예요. 모자란 사람끼리 분당하고 파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개인주의 1.0 하고 이제 1.5 남는 부분까지 여유, 정신적 여유를 가지고 남는 부분을 갖고 주변에 어디 도와드릴 데 없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전 우리주의, 그 다음에 개인주의, 그 다음에 후 우리주의 이렇게 된다. 이것이 이제 그 강의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강의는 서양의 별, 동양의 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철학적으로 서양은 별, 나눌 별자예요. 구별한다는 별. 동양은 화합한다는 화예요. 서양은 양분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주의죠. 그에 비해서 동양의 화는 이것과 함께 저것, 이른바 윈윈 이런 정신이 기본에 깔려 있어요. 서양은 검거나 희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 편이냐 너희 편이냐 이렇게 해서 주로 경쟁과 투쟁 쪽으로 나가는 경향이 많았고 동양은 대표적으로 이 태극 사상이 그렇죠. 태극이 음과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음양이 태극 그림을 보다시피 딱 반으로 갈려서 너는 내가 아니고 나는 내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서로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이렇게 해서 휘감아 들어가잖아요.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휘감아 들어간다는 것은 서로 음양이 강하고 약한 것, 높고 낮은 것, 남자와 여자 이런 모든 대비되는 상대적인 것들이 반드시 서로 싸울 일이 뭐냐? 서로 조화하고 어울리고 화합할 수 있지 않냐? 이러한 제 3번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A, B,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에 태기를 하는 두 가지 양자택일이 아니라 세 번째가 있어. A와 B를 조화시키는 세 번째 관점이 있다. 그것을 화라고 부르자. 그래서 서양은 둘로 나누고 동양은 화합한다. 그리고 둘로 나눈다는 것은 사실 그것에 기반해서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오늘날 문명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사상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그 세 번째가 없으면 아주 고약한 사회가 되겠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양인들의 개인주의와 동양인들의 우리주의하고도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5번에 걸쳐서 한 강의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좀 어렵고 긴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논어 본문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논어라는 책의 성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논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인용 논어 교재 하나를 만들었어요. 제목이 논어 간해입니다. 논어 간해, 논어를 간단하게 간결하게 풀었다 해서 논어 간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논어라는 책은 총 20장으로 분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장은 각 구절, 논어의 이제 공자님 말씀 구절 첫 구절의 앞에 두 자, 예를 들면 제일 앞에 나오는 하기편이다. 제1장 하기편이다 하면 하기, 시습지, 부력, 열호에서 앞에 두 자인 하기, 이것을 따서 편 이름으로 지었어요. 편명으로 삼았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이라고 적혀 있으면 주로 공부에 관한, 배움에 관한, 배울 학자니까요. 그런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것이 명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논어를 총 20편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각 주제별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구절은 공부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정치에 관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분량이 좀 많긴 합니다만 이렇게 20편으로 나누고 그렇게 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다음에 논어의 그 편성에서 또 하나 문제라면 문제인 것이 논어가 편집될 때가 서양으로 치면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글을 쓰던 때거든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때 이미 총론, 이렇게 강론 이런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잡혀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보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논어 때만 해도 이 총론, 강론 이런 게 없었어요. 총론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제 비유로 말하면 전국 지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기 위해서 전국 지도로 보고서 전국이 13도로 되어 있네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경기도로 갑시다, 서울로 갑시다, 뭐 부산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논어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1편에 총론 딱 했고 전체적으로 논어는 이런 거야 딱 전국지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로 들어갑시다, 강원도로 들어갑시다. 이건 이제 배움에 관한 것, 정치에 관한 것,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론을 제일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앞에다 총론을 놓고 그 다음에 쭉 19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재편성을 했어요. 감히 제가 논어를 손질한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제가 공자님이나 논어를 편집한 제자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이른바 인류의 집단 지성이에요. 인류가 전체적으로 수십억 명이 계속 살아오면서 발전시키고 발전시킨 총개로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똑똑한 게 많잖아요. 공자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지구가 둥글다는 거 몰랐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공자님보다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의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혜택을 이용해서 제가 총론, 강론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오늘 첫 시간에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논어의 그 편성, 최초에 어떻게 논어가 생겼는가 이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자님은 이제 자신이 직접 저술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술이 부작이라고 해가지고
조수를 하기는 하나 짓지는 않는다라는 원칙을 정했어요. 조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 옛날부터 내려온 고전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재편성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부연 설명을 하거나 이런 건 하겠다. 근데 창작은 안 하겠다 이거예요. 겸손한 분이죠. 굉장히 겸손한 분이에요. 굉장히 또 보수적인 분이에요. 진보적인 사람은 새로운 거 막 만들고 싶은데 아니야, 옛날 것들이 좋은 거야, 아주 훌륭한 거야, 내가 잘 보존하고 잘 편성하고 잘 해설만 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리부작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수리부작을 하는 가운데 이제 춘추라고 하는 역사서를 쓰기도 하고 고리로 전해져 내려오는 시를 모아서 오늘날 시경이라고 부르는, 그때는 그냥 시 그랬어요. 시경을 편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서경이라고 하죠. 고래로부터 쭉 내려오는 역사서인데 주로 옛날 임금님이나 그 임금님을 보좌했던 훌륭한 신하들이 남긴 어록, 가르침 이런 것들을 편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역이라고 그러죠. 오늘날은. 그때는 역이라고 그랬어요. 역을 또 편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밖에도 많은 이제 또 말씀을 남겼죠. 그런데 그 말씀들이 하도 금싸라기 같으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마 각각 따로따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편찬이 안 됐고 직접 제자에는 두 번째 제자, 그러니까 제자의 제자, 제전 제자라고 그래요. 제는 두 번이란 뜻이고 전해진 제자. 그러니까 공자님으로 보면 손자 제자들이 모여서 편찬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자들 중에 제일 활동을 많이 한 분이 증삼, 후대인에 의해서 증자라고 존칭이 되는 증자의 제자들이 아마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 요약이라고 하는 또 제자가 있죠. 요자라고도 해요. 이분의 제자들 중심으로 편찬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 판본이 있었다고 해요. 노나라, 공자님 고국인 노나라에 남아있는 것을 노론이라고 하고, 노나라 바로 옆에 제나라가 있었죠. 제나라는 노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하고 돈도 많고 강대한 나라예요. 그래서 문화가 번성했는데 그 제나라에 남겨진 논어를 제론, 그리고 공자의 고택, 공자가 살던 옛 집에서 나온 논어가 있는데 이것을 고론이라고 합니다. 옛 고자를 써서요. 이 세 가지 논이 쭉 전해져 왔는데 한나라 때 장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 전해지는 형태로 논어가 완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편명은 제일 앞에 나오는 두 글자, 어떤 때는 세 글자를 취해가지고 편명을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편명 20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칠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학이, 두 번째가 위정, 세 번째가 팔일, 네 번째가 이인, 다섯 번째가 공야장. 이 공야장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를 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 글자로 제목이 된 겁니다. 여섯 번째가 옹야, 일곱 번째 수리, 여덟 번째 태백, 아홉 번째 자한, 열 번째 향당, 11번째 선진, 12번째 안연, 13번째 자로, 14번째 헌문, 15번째 위령공. 위령공도 이제 임금 이름이에요. 제후. 그래서 세 글자가 된 거예요. 16번째 계시, 17번째 양화, 18번째 미자, 19번째 자장, 20번째 요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시 20편으로 재편성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논어 각 편명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논어 구절을 음미해 볼 겁니다. 논어 대부분 공자님 말씀이고 또는 이제 제자들의 말씀도 가끔 끼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문 글자로 8글자 아니면 10글자 정도 돼요. 굉장히 짧죠. 그런데 이 짧은 글 속에 얼마나 함축미가 있는지 정말 평생을 두고 음미해도 다함이 없을 만한 깊은 맛이 있어요. 사골 국물도 이런 사골 국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자죠.
그야말로 공자님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 저는 그 8글자, 10글자만 가지고 1시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나 가능한 한 길지 않게 짧고 간결하면서 그러면서 주로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되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냥 논어를 논어 자체만으로 독립시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냥 논어를 배웠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의 자양분이 돼야죠. 그 관점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여러 시간 동안 아마도 100회 이상 되지 않을까요? 100시간은 아니고 1회에 뭐 10분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20분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1시간짜리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한 100회 이상 이야기를 해야 그래도 논어를 훑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어 거대한 산이고 막막한 들판이고 넓은 바다입니다. 이 위대한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감사합니다.